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 경제산업 원로들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 장기적 관점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을 바꾼 정부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면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고요. 네,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초대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 기조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탈원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 원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언급하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너지 원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단가, 물론 원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폐로 비용까지 가산하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걸 적절히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상당히 저렴한 원가로 우리가 전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조금 원가가 많이 들죠. 그런데 특히 많이 드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은 우리가 필요할 때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전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은 오늘 같은 날은 안 됩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래식 발전은 사람이 필요할 때 발전원을 켜고 전기를 얻을 수 있는데 비해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가 발전할 수 있을 때만 발전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하고 상관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재생에너지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소비 상품하고는 달리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 전력을 쓰려면은 발전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석탄을 돌리던 발전소에 우라늄을 갖다 놓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석탄으로 할 수밖에 없고 가스 터빈을 돌리는 발전소에도 석탄 갖다 놓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스 터빈만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별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발전 설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에너지를 버리고 B 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설비를 전부 버리고 새로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들여서 신에너지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하니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앞에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소비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씩 가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 이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비용을 이만큼 늘려도 좋다. 그 비용을 충분히 내가 감내하겠다. 예컨대 전기료를 충분히 인상해라. 내가 그거 내겠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세먼지도 피해야 되고 방사능 위험 속에 살 수가 없고 온실가스도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이 남북 간 평화입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이 잘 돼가지고 비핵화가 잘 돼서 우리가 지원해서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에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송전망 건설이 시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무슨 발전소를 짓겠습니까? 북한에. 석탄 화력 짓겠죠. 그러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북한에 또 중국 못지않은 미세먼지 그 소스가 하나 생긴다면은 남한이 참 견디기가 어렵죠. 원자력 발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핵실험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원자력 발전 짓겠다 하고 나올 때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북한에서 해주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었다. 근데 우리는 저기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게 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이제 발전소를 짓기 시작할 때를 대비하는 그런 안목을 좀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고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면 내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면은 저는 절대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저도 미세먼지 싫고 원자력 발전소 옆에 가기 싫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5배 더 내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그 비용 문제까지 같이 합쳐서 전 국민이 생각하면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설계하고 짜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탈원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석자들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던데요. 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석학들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꼬집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실한 전력 수요 예측으로 정책이 수립돼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련 산업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전기 설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80% 가까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서도 영광 1호기 원자력 발전을 지으면서 이게 나중에 50비리 청문회까지 갔어요. 왜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왜 발전소 남는데 논리는 발전소 남는데 왜 발전소 원전을 짓느냐. 그래서 그 50비리 청문회 와중에 이후에는 발전소를 굉장히 건설을 늦췄어요. 근데 그 80년대 중반에 80% 정도 남던 전력 설비가 94년, 95년은 전기가 모자라시게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근데 이때 또 부지런히 발전소 지었더니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또 발전소가 또 여유가 남아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썼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발전소들을 건설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은 바로 그 다음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2011년 거의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그 사건이 갔었죠. 전기가 모자라서. 이게 전기가 모자라고 남는 걸 이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갔었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정권마다 이게 정책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전력 수급만 해도 모자랐다 남았다 이런 식의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아까 여러 이승훈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 그다음 남동 지역의 지진,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포항 지역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또 그에 대한 우려, 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이 변화들이 이제 국민적 그 관심을 끌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도 이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기 이르렀습니다. 말뜻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전 감축, 석탄 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했었지만 글쎄요, 요거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은 이거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논란이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좀 논란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이런 에너지 전환에 엄청난 국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좌지우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도 법률이 바꿔야 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국무회의 의결로 끝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음 정부에서 이거 국무회의 의결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 기술적으로 내려가서 좀 25페이지 보면 전력수요 전망 모형을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 거대한 전력수요가 이렇게 간단 모형 하나로 설명됩니다. GDP와 전력가격 지수. 왜 이렇게 간단한 모델이 됐을까? 과거에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썼습니다. 복잡한 모델 쓰면은 여러분 경제학 하시면 알겠지만 입력 변수가 많습니다. 모두 전망치를 입력 전제에 대한 전망치를 해야 되는데 입력 전제 하나 국회에 가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실차 계획에서 경제 성장이 높으니 나쁘니 전력 가격이 높으니 나쁘니 그 계산을 잘했더니 못했니 이게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이걸 검증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델을 하는 사람 전문가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집행성이 좋은 가장 간단한 모형 딱 입력 변수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입력 변수 그래서 GDP는 K대학 거 갖다 쓰고 전력 가격은 국제에너지기구 거 갖다 쓰고 이런 식의 어떤 너무 전력 수요 전망이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GDP가 전력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가 가버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탈원전 1년 이후에 생긴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전력 수요의 급등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작은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시면 계획에 의하면 과거 13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4%씩 증가했던 게 기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력 피크의 증가율이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씩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13년, 2030년까지 13년 동안은 연평균 1.3%로 증가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근거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4%씩 증가하는 게 왜 갑자기 1.3%씩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문제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에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얘기했지만 전국 수십 곳이 지금 데모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원전이라든가 석탄과 같은 설비들은 에너지 집약도가 매우 높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집약도의 에너지를 전국 각지에 흩어놓고 거기로부터 각각 고압선을 끌어들여서 전선을 연결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민 접촉을 해야 됩니다. 대민 접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갈등은 자연히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원자력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태양력도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태양광이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이 안 돌아가는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라. 그러니까 ESS라는 전력 저장 장치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전력 저장 장치에 엄청난 돈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전력 저장 장치는 작년 한 해 동안 22곳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력 저장 장치는 건물 속에 있는 건 다 불을 껐고 지금 심지어는 야외에 독립적으로 있는 전력 저장 장치도 전부 다 선을 끊게 되었습니다. 왜? 화재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ESS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이번에는 수소 경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수소 경제는 ESS보다 훨씬 더 기술적 난도가 높고 아직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의 자원인 건 분명하지만 이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착실하게 기술 개발을 하면서 서서히 나가도 들똥말똥한 일을 너무 서두르다가 오히려 큰 비용만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11페이지입니다. 탈원전과 온실가스에 대한 정부는 이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미 2030년도에
BAU 대비 37%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INDC를 국제사회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37%를 줄이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원전이 상당 부분 CO2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원전을 늘리면서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정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원전을 하지 않고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 감축분을 국내에서 끌어들여서 하게 된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온실가스 줄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준수를 위한 2030년 에너지 목표라는 것을 IPCC가 제출한 바가 있는데 지난 가을에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렸었죠. 그 IPCC의 결론에 의하면 앞으로는 원전을 늘리지 않고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원전을 줄이면서 안 그래도 버거운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언급이 없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원전 수출이 좌절되고 있고 원전 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관해서 이미 지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원전 생태계 붕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원전은 한수원만 있어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원전은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건설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연료도 공급돼야 되고 부품도 제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비를 아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안전을 책임지는 많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워킹하기 때문에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이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원전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방사능을 다루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에 이와 같은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많은 업체들이 산업 이탈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전 산업을 제외한 매출이 6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많은 인력이 여기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급감하거나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과에 인력이 오지 않게 되고 기술 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전은 폐쇄하고 난 다음에도 사용 후 해결료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해서 석탄 원자력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LNG를 늘린다는 것이 이제 정책의 골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공약이 제시됐을 때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안정적 공급이 목적인 건데 그리고 이제 발전소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하는 것들은 수단인데 지금 정책은 수단에 집착해서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다변화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기됐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리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가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기존 정책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 평준화 발전 단가라는 것이 우연히도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OECD에서 각국의 이제 평준화 발전 단가라는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레포트를 발행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LCOE가 공개됐는데 여기 보시면 원자력이 한 40원, 석탄이 그러니까 여기 달러 퍼 메가와트인데 그 원 퍼 킬로와트 아워로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치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한 40원, 석탄이 80원, LNG가 120원, 태양광 뭐 140원, 풍력 150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40원, 80원 하는 원자력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비싼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가격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라늄 1g이 석유 9드럼, 석탄 3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핸드폰 하나 무게가 대충 한 200g 정도 됩니다. 끓이지 않은 라면 하나가 대충 한 2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한 200분의 1 정도의 무게에 해당되는 우라늄이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냅니다. 폐기물도 그만큼 작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00년 산업입니다. 계획에서 10년, 건설에 10년, 그다음에 운영에 60년, 그다음에 해체까지 하면 100년이 걸리는 산업인데 그 100년 산업의 균형을 흐트러 놓은 겁니다. 지금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또 원전 건설을 계속하지 않았을 때 과연 지금 계획되어 있었던 해체 비용이나 사용 후의 연료 관리 비용을 뽑아낼 수 있느냐? 계속 운전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뽑아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공급망, 우리가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는 우리나라는 대만과 다르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가도록 답변이 나왔는데 실은 따지고 보면 땅 좋고 인구 많고 제조업 많고 전력 수요 많은 것들은 동일합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 다른 점은 대만은 지진이 우리보다 좀 더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만은 발전소를 수입해다가 떼기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소를 설계하고 수출하는 산업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더 탈원전의 영향이 더 심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다른 거였습니다. 지금 그 두산중공업 주기기 그가 지금 매출이 이제 절반으로 줄었죠. 한 5조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기기는 수출이 되어도 보조기기 시장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에 건설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주기기는 우리가 공급을 하지만 보조기기는 자국산을 이용할 것들을 많이 권하기 때문에 보조기기는 아마도 수출이 되어도 시장을 살려내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 네, 이처럼 참석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그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탈원전 속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그 공약에 집착할 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학계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지혜를 찾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갈수록 에너지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TV 열린 특강, 저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